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에 국내 한 대형 서점에서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9년 8월 최근까지 10년 동안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가진 국내 소설가가 누굴까 검색해봤는데요. 1등이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 씨였습니다. 김진명 작가의 작품,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지금의 정치, 사회, 문화와 연결시켜서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담는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시죠.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죠. 고려시대의 그 직지심체요절, 이 책을 소재로 한 소설 직지를 출간하셨는데 오늘 소설가 김진명 씨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김진명 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3년에 첫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출간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박정희 정권 말기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가상의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700만 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김진명 작가는 주로 역사를 바탕한 소설을 집필해왔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고구려, 황태자비 납치 사건, 몽유도원, 신의 죽음, 미중전쟁, 1026, 하늘이여 땅이여, 천년의 금서, 사드, 예언, 킹메이커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려 우왕 때 인쇄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둘러싼 중세의 미스터리를 다룬 장편소설 직지를 출간했습니다. 네, 새롭게 소설 직지를 들고 오신 김진명 작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직지 2권짜리인데 아모르 마네트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예. 무슨 뜻이에요? 그 라틴어죠. 아모르 마네트. 그 앞에 이제 원래는 템푸스 푸지트라는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푸스 푸지트는 세월은 흘러도 아모르 마네트, 사랑은 남는다, 이런 뜻이죠. 왜 직지에다가 부제를 이제 아모르 마네트를 붙였느냐 하면은 그 글자를 만들고 한글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전부 이 타인에 대한 사랑, 이 약한 자와 동행하자는, 또 전 인류가 같이 나가자는 그런 위대한 인간 정신을 담은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라틴어를 일부러 선택하신 또 이유가 있나요? 예, 직지가 이제 아무래도 그 너무 오래된 그 제목들이고 하니까 좀 우리 문화 또 그 한글과 직지에 얽힌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주로 젊은 층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젊은 층의 이제 센스의 감각에 좀 맞게 그래서 아모르 마네트라는 부제를 붙이게 됐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사랑은 남는다라는 뜻.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세월은 흘러도가 생략돼 있지만 예. 네.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직지심체요절, 그냥 줄여서 직지. 뭐죠? 어떤 책이죠? 예, 직지는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이게 똑바로 가리킨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진리를 깨우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고행 수행하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라. 그럼 일순간에 깨닫게 된다. 그런 이 좋은 말들을 인도에서부터 중국에 걸치는 이제 과거의 선사들이 남겨놓았거든요. 그걸 이제 고려시대의 그 백운화상이라는 분이 이렇게 엮어놓은 거죠. 네. 그래 이 책이 만들어진 게 1377년입니다. 1377년. 예. 고려 우왕 때. 그렇습니다. 고려 말이죠. 예. 지금 그 책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 1377년에 이 책이 상권 학원으로 이제 금속 활자로 찍게 됐는데요. 그 당시 몇 권을 찍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상하 중에 학원이 지금 세계에 딱 하나 남아 있다고 믿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제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거든요. 예. 한 말에 그 여기 외교관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돌아갈 때 가지고 간 거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딱 한 권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인쇄본. 최초인지 모르지만 저간 그 현존하는 최고본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그 혹시 한국에 더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전 국민이 그 직지차기 운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맞아. 근데 찾지는 못했죠. 네. 말씀하신 게 맞네요. 지금까지 확인된 발견된 것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직지와 구텐베르크는 몇 년이었죠?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 활자로 최초의 책, 그 소위 이제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도 하고 42행 성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한 페이지에 그 42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2행 성경이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455년에 최초로 발간이 됐거든요. 1455년. 예. 그래서 이제 그 직지가 구텐베르크보다 최소한 78년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작가께서는 그 직지와 구텐베르크와 뭐가 연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이 발상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발생을 시작한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전 세계 교과서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었죠. 예. 근데 197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 직지가 이제 탁 튀어나왔거든요. 예.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구텐베르크가 아닌 직지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제 공인이 되고 지금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그 낡은 사실을 가지고 쓴 건 아니고 이건 저희 발상이 아니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일단의 그 서지학자들에 의해서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요? 예. 심지어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도 말이죠. 구텐베르크가 고려의 직지를 훔친 게 아니냐. 좀 코믹한 제목이지만 그런 그 대형 기획 기사를 실을 정도로 세계 학계에서는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물론 이제 서지학자들의 이제 서지학자들이 그렇죠. 역사적 추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문적 상상력이기도 한데 그 학자들이라는 게 이제 뭘 딱 집어내지는 못하지만 또 그 아예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 학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아니다. 제조 방법이 틀렸다. 그 직지라는 그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방법, 이제 그걸 주물사 주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물사 주조법.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 주사위나 깍두기 같이 생긴 나무에다가 글자를 쓴 종이를 붙인 다음 그 도장을 깎듯이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놓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요. 모래를 아주 두껍게 단단하게 덮은 다음에 그 글자 쓴 나무 조각들을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래 안에 글자 모양이 남아있죠. 남아있겠죠. 거기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나중에 모래를 이제 걷어내면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로 이제 종이에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직지의 제조 방법이에요. 근데 독일 학자들은 이제 구텐베르크가 글자를 제조한 건 직지하고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구텐베르크는 아주 단단한 금속 막대기 끝에 그 새겼다는 거예요, 글자를. 금속 막대기 끝에다가 새겼다. 작은 굉장히 강한 금속의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걸 아주 무른 부드러운 금속에다 대고 땅 하고 망치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무른 금속에 글자가 새겨지는 거죠. 거기다가 쇳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 두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구텐베르크의 방법으로 하면은 글자가 다 똑같습니다. 딱 그 금속에 새겨진 데다가 그냥 계속 부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모래 방법으로 한 거는 할 때마다 나무에다가 계속 글자를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가 균일하지가 않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모양이 있다. 조금씩 다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모래로 하다 보니까 글자의 모래 자국이 늘 베이게 된다. 모래가 완전 제거가 안 된다.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다르다고 독일 학자들이 이제까지 계속 주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요. 전 세계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프랑스 서지학자 드로니옹 박사라는 사람이 말로 하는 건 그만두자. 이걸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그 직지를 빌렸어요. 보험료 다 치르고 굉장히 어렵게 직지 심취서를 빌리고 또 이제 구텐베르크 성경도 빌려가지고 네.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해봤어요? 비교를 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죠. 예. 전자현미경으로 무한 확대해서 보니까 독일 학자들 주장이 다 틀리는 거예요. 직지하고 똑같아요. 모래 자국이 배어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글자가 항상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독일 학자들이 주장한 게 다 엉터리다.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달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네. 논문을 냈거든요. 네. 거기에 이바지, 거기에 이제 기인해서 제가 소설을 쓴 거죠. 예. 그럼 고려시대 뭐 그때가 배경입니까? 소설에? 그게 이제 구텐베르크가 그 1455년에 냈기 때문에 그때가 조선이거든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지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찍었지만 그게 계속 이제 이 계승 발전이 되어 왔어요. 글자체도 자꾸 바뀌고 네. 금속 재질도 바뀌고 해서 조선조에 이제 개미자니 갑인자니 좋은 글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세종 때입니다. 세종하고 구텐베르크는 태어난 해가 거의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종 때 구텐베르크에게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세종 때를 시대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까? 일단 이것은 현대를 배경으로 했어요. 현대 21세기. 예. 왜냐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거슬러 가는군요.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과학적 검증 결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과학적 검증은 현대에 이루어진 거니까요. 예. 당연히 현대 시점에서 얘기가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과학적 검증 결과로 볼 때 전달된 것은 틀림없다. 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전달됐을 것이냐는 제가 이제 그 세종 때로 돌아가 가지고 그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했죠. 물론 상상력이라지만 유럽에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동방에서 두 사람의 승려가 와가지고 금속 활사를 퍼뜨렸다라는 전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요? 유럽 쪽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도 남아있는 있죠. 전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검증 결과와 유럽에 퍼져 있는 전설 그것을 이제 조선시대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갔을 것이냐 그걸 제가 쓴 거죠. 예. 제가 얼핏 이렇게 좀 보니까 뭐 평온한 주택가의 경악스러운 살인 사건 뭐 이런 게 시작을 하는데 추리적 기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추리 기법을 자주 쓰는 건 그 뭐 하도 자주 써서 더 이상 안 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쓰는 것들이 주제가 주로 이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가급적이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의 맥과 뿌리,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주제를 젊은이들이 좀 흥미있게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할 수 없이 추리 기법을 쓴 그 추리 기법에는 저도 사실 신물이 납니다만.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금방 빨려들고 잘 읽히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마치 마약처럼 또다시 하곤 합니다. 우리 김 작가님 소설에는 실존 인물의 실명이 등장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번 직지에도 등장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요? 세종이 그렇고요. 또 신미가 그렇고요. 신미가 한글을 약간은 도와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 그 영화에서는 신미가 막 앞장서 가지고 다 세종을 주도한 것처럼 끌고 가다시피 그것은 너무 오버했다고 보고요. 네. 신미가 그
도운 것은 여러 가지 증거도 남아 있고 그건 확실합니다. 세종이나 신미나 또는 구텐베르크, 예. 또 쿠자누스, 예. 이런 그 실명들이 다 등장하죠. 항상 소설 쓰시기 전에 꼼꼼히 자료 수집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요번 소설을 쓰시기 위해서는 정말 고서지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쪽에 이제 직지가 세계 최초다 하는 걸 주장하는 되게 쉬운데요. 네. 또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지금 다 함몰돼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이 구텐베르크의 모습은 어땠느냐. 구텐베르크가 한 일은 무엇이냐. 구텐베르크는 어떤 환경 하에서 우리 직지보다 7, 80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사의 혁명을 일으켰느냐. 뭐가 다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텐베르크를 조사하는데 우리 한국에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약 6, 700페이지 되는 그 독일 책들을 한 대여섯 권 다 이제 읽었어야 됐거든요. 그 번역본도 없잖아요. 번역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독일 동문학에 능통한 분의 시간을 거의 1년을 뺐다시피 해가지고 썼습니다. 아이고 참 공부 많이 하셔야 됐을 것 같아요. 자, 소설 신간 직지에 대한 소개 말씀 좀 들었고, 우리 김진병 작가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권 말기 핵무기 개발 스토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중 전쟁이라는 최근에 또 소설도 있었고, 이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 특히 지금 2019년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정세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큰 틀로 보면은 이제 그간 동북아에 두 강력한 틀이 있었죠. 하나가 이제 이 한미일 축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북중로 축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북한과 중국도 마구 예전처럼 무시할 수는 없다. 네. 똑같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컨셉을 자꾸 갖게 되니까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볼 때는 이 한국이 한미일 축을 이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게 이제 전체의 밑그림에 흐르는 그런 물결이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도 과거 미국 정부와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자국 우선주의가 되면서 한미 무슨 군사 훈련 같은 것도 거의 의미 없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고 있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변화가 전 세계 질서에 살아온 어떤 변화의 촉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그게 영국의 블랙시트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봐야죠. 이것이 세계화에 대한 이제 하나의 리퍼커션이 반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국 우선주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그런 이제 하나의 물결로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자신의 선거에 쓰려고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는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해도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나하고 굳게 약속했다, 훌륭한 친구다, 자꾸 이렇게 감싸고 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 선거까지만입니다. 자기 선거까지만 김정은을 써먹고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매몰차게 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은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요. 길 자체가 틀리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속셈이고,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당분간 동행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그동안 이제 챙길 수 있는 걸 최대한 챙겨보자. 김정은도 아마 북한도 선거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매몰차게 차버릴 거라는 거 아마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측하고 있겠죠. 예,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보자. 이런 컨셉이죠. 네.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게 이제 한일 관계 아닙니까? 지금 지소미아 파기부터 시작 복잡하잖아요. 지금 일본의 경제 제재 등등. 지소미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내력을 들여다보면은 원래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막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한국 쪽에서는 계속 안 하려고 했었죠. 이명박 때는 아주 안 하려고 했었고요. 네. 박근혜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쥐소미아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한일 관계라기보다는 한미 관계입니다. 예. 왜 이 쥐소미아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게 그 ICBM이 인터컨티넨털 발리스틱 미슬이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그렇죠. 이게 그 세계 질서를 이제 지배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 이게 무용하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그 날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요격한다든지 뭐 그 방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그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에 전력을 기울여왔는데 이 MD가 이제 소용없게 생긴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중국에서 가상적으로 중국으로 보니까요. 중국에서 이 뭐를 쏠 때에 그 이미 태평양 이쯤 와가지고 나서부터 자기네가 요격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미 늦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감지를 해야 된다. 한국에서부터 봐야 된다는 한국, 거예요. 일본에서. 네. 한국에서 보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건너와야 MD가 완성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쥐소미아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한미 관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이 겉으로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한국이 쥐소미아를 파괴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속이 쓰리고 그렇겠죠.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면 앞에 쭉 분석하신 거에 이제 조금씩 미래 예측 쪽으로 가서 그러면 트럼프나 김정은의 그 아까 이제 속내나 이런 걸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러면 북핵 문제의 완벽한 해결, 그다음에 북미 평화 체제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그 기본적으로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그 한때 그 핵과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그 올인하다가 갑자기 딱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미국의 그 세계적 봉쇄하고 미국의 군사 공격이 굉장히 겁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에 탁 들어오면서 이거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때에 그냥 뒀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확 돌았었을 때 외나무 다리 위에 둘을 그냥 올려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한국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막 다리가 놓아지니까 북한이 이제 빠져나갈 그 채널이 많아진 거죠. 북한이 그걸 지금 최대한 이제 이용을 하고 어떤 표현을 좀 즐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트럼프도 이제 근원적으로 북한 핵을 해결하기보다는 자기의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의 그 비유도 맞춰주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협정을 몇 개 맺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쪽에서 해결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정도만 될 거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본적 해결은 안 될 거다. 근본적 해결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강한 경향이 그 경향입니다. 알겠어요. 한일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까요? 한일 관계는 지금 문 대통령이나 아베나 서로 물러서기가 되게 힘든 상태예요. 지금 이제 물러서면 서로의 그 정치적 그 어떤 책임이 너무 많이 추궁당하게 돼 있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독도를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계속 제소했기 때문에 제3자 중재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그 제3자 중재를 마다하지 말고 우선 문 대통령도 트럼프에게 중재를 한번 요청한 걸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 중재에 이게 쉽게 들어오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혹시 이게 그 한국이 한밀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미국과 일본의 어떤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애를 먹이자 이런 게 미국 쪽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막 뛰어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면은 아주 괜찮은 제3의 중재자를 초빙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나라보단 말이죠. 그건 물론 이제 미국이 제일 낫고요.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이런 데 가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현재 그 미국의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오바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오바마가 아직 영향력이 있고 예. 한국, 일본에서 다 그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내년 선거에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꽤 커요. 그 미국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오바마는 과거 그냥 지나가 버린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구심점 같은 사람이거든요. 또 실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네,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게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불거진 게 뭐냐면은 뭐와 뭐가 충돌하냐면은 그 일본의 현실론 이죠. 1965년에 너희가 그 돈 다 받아가고 했을 때는 우리 다 해결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징용자들 기타 뭐 배상도 하고 너희 국내적으로 했으니까 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국제법적 해석을 이제 기둥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일본이 계속하는 주장이죠. 그 일본 주장이죠. 우리 쪽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은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그 개인의 권리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돈 받아버리고 증발시켜버리는 건 정의에 반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국제관계법이나 조약의 해석 이런 걸로 볼 때에는 일본 쪽이 오히려 더 호응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미국 쪽에서 자꾸 비난이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오바마는 우리 대법원의 정신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재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오바마 양쪽을 다 대통령으로서 현실도 잘 알고. 바로 이런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질서와 그 앞날을 가지고 신작을 한번 써보실 생각은 없어요? 그 뭐 뉴스에 맨날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식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 다만 그러니까 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어떤 동북아의 신질서를 한번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신작으로 말이죠. 제가 만약 소설을 쓰게 되고 인쇄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뭘 좀 사드릴까요? 좀 사드릴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써볼만 하실 것 같죠? 글쎄 한번 써볼만 할 것 같은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지부터 제가 좀 재밌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작가 김진명 씨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